전차에 보일러를 깔아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 약해 빠져가지고. 전쟁터가 안방입니까? 훈련 중에 퍼져도 난 몰라요. 전쟁터에 견인차 오는 거 봤어요? 한국 전차를 보자마자 보일러 깐 장난감이라며 조롱했던 폴란드의 야누시 대령. 하지만 불과 3일 뒤 그는 자신이 비웃었던 그 전차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2025년 1월 영하 45도의 폴란드 훈련장. 나토의 모든 전차가 얼어붙어 고철이 되어버린 그날, 오직 한국의 K2 전차만이 이것 때문에 펄펄 끓는 엔진 소리를 내며 서론을 지배했습니다. 차가운 강철 속에 숨겨진 한국인만의 3000년 된 비밀. 도대체 K2 전차 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었기에 깐깐한 폴란드 군인들의 마음을 녹이고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뜨거웠던 72시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찾아올게요. 거대한 수송선의 램프가 내려오고 잿빛 먼지를 일으키며 그 녀석이 폴란드 땅을 처음 밟았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서 전방 전술 훈련장으로 막 이송된 한국산 K2 흑표 전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의 칼바람이 제 코트깃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든 건 날씨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전차의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군수사령부의 야누시 코발스키 대령입니다. 30년 넘게 기갑 장교로 복무하며 제가 믿는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차는 무거워야 하고 장갑은 두꺼워야 한다. 70톤에 육박하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 그 압도적인 강철의 신이야말로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전차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왔다는 그 물건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괴물이 온다더니 웬 메뚜기 한 마리가 내렸군. 제 입에선 저도 모르게 비릿한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작 55톤이라니. 서방의 주력 전차들보다 한참이나 작고 가벼워 보이는 덩치는 마치 육중한 씨름판에 올라온 경량급 복서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 얇은 껍데기로 러시아의 125mm 포탄을 막아내겠다고? 옆에 서 있던 참모들도 웅성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검증을 위해 전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치 옆에는 한국 현대로템에서 파견 나왔다는 김 팀장이라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수석 엔지니어라기보단 동네 카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투박한 사내였습니다. 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짧은 눈짓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전차 내부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마침 내부 시스템 점검을 위해 바닥에 정비 패널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꺼운 장갑판과 충격 흡수 장치로 꽉 채워져 있어야 할 전차. 바닥 깊숙한 곳에 마치 인체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힌 은색 배관들과 펌프 장치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전투와는 하등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피격시 화재 위험만 높일 것 같은 그 기괴한 구조물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전쟁터에 찜질방이라도 차리겠다는 건가? 저희 날선 질문에 김 팀장은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폐혈순환 시스템입니다. 엔진의 열을 바닥으로 돌려 장비와 병사를 보호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고작 병사들 엉덩이나 따뜻하게 데우려고 이 비싼 전차 내부에 보일러를 깔았단 말인가? 한국인들은 전쟁을 무슨 캠핑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자랄 판에 따뜻한 의자에 앉아 졸기라도 하면 어쩔 셈인지 답답하기만 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전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훈련장의 차가운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더군요. 김 팀장, 잘 듣게. 여긴 안방이 아니야. 폴란드의 겨울은 당신네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네. 이런 복잡하고 나약한 장치들은 오히려 치명적인 고장 원인이 될 뿐이야.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 코스는 내가 직접 설계했네. 우리 레오파르트 전차와 똑같은 강도로 돌게 될 거야. 이 장난감이 중간에 퍼져도 난 도와줄 생각이 없네. 전쟁터엔 견인차가 오지 않으니까. 김 팀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고집이 느껴졌지만 그래봤자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가벼운 차체, 불필요해 보이는 난방 배관, 그리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엔지니어까지
모든 것이 제 기준에선 낙제점이었습니다. 멀리 동쪽 숲 너머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온도계는 벌써 영하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내일 새벽이면 이곳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 영하 40도의 지옥으로 변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덩그러니 서 있는 K2 전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불쌍한 녀석이 과연 폴란드의 동장군을 견딜 수 있을지 보지. 아마 내일 아침이면 저 복잡한 배관들이 죄다 얼어 터져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을 거다. 저는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제 등 뒤로 거센 눈보라가 K2 전차를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강철의 두께가 이길지 아니면 저들이 말하는 묘한 기술이 버텨낼지 자연히 심판해 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술훈련장의 연병장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인 하얀 설원 위로 2대의 전차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우리 폴란드 기갑부대가 신처럼 모시는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EH7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온 낯선 이방인 K2 흑표였습니다. 두 전차를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 그 체급 차이는 더욱 잔인할 정도로 명확해 보였습니다. 70톤에 육박하는 레오파르트는 그 존재만으로도 대지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 신화 속 거인처럼 두껍고 투박한 장갑을 두른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죠. 저는 레오파르트의 차가운 강철 표면을 장갑 낀 손으로 쓸어내리며 묵직하게 전해져 오는 신뢰의 감촉을 음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전차였습니다. 적의 어떤 포탄도 튕겨낼 것 같은 무식하리만큼 정직한 두께.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믿어온 전장의 진리였습니다. 반면 그 옆에 서 있는 55톤의 K2 전차는 마치 보호자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왜소해 보였습니다. 15톤이라는 무게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확률의 차이이자 전장을 지배하는 격의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들의 전차가 특수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으로 무장되어 있어 방어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들은 세라믹 소재를 활용해 무게는 줄이되 강도는 높였다고 주장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원가 절감을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것은 결국 가벼운 이유가 있는 법이고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가벼움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훈련장 통제탑의 유리창 너머로 두 전차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은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자신들의 걸작이 뿜어내는 웅장한 엔진 배기음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훈련은 검증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종의 퍼레이드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 팀장을 비롯한 한국 엔지니어들은 살을 애는 칼바람 속에서도 쉴 새 없이 전차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무한궤도의 텐션을 점검하고 제가 찜질방 배관이라 비웃었던 하부 구조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철저함이라기보다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열세를 성실함으로 때우려는 노력은 가상했지만 현대전은 땀방울의 양으로 승패가 갈리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K2 전차의 그 요란스러운 기동 방식이었습니다. 훈련 전 몸을 푼답시고 K2는 차체를 앞뒤, 좌우로 기울이거나 무릎을 꿇든 높이를 낮추는 이른바 자세 제어 기능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이곳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에서는 그저 서커스단의 기회처럼 불필요한 사치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런 복잡한 유압 장치들은 미세한 먼지나 얼음 조각 하나에도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계는 단순할수록 강한 법인데 한국인들은 전차를 너무 예민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이 닥치면 가장 먼저 얼어붙어 터져버릴 부위가 바로 저 현란한 관절들일 것이 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양은 힘을 잃고 서쪽 숲으로 빠르게 넘어갔고 훈련장의 공기는 급격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의 수은주는 이미 영하 30도를 지나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날카로운 쇳소리로 변해가는 시간.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병장으로 내려가 두 전차 책임자들에게 내일 새벽 기동 훈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독일 팀의 리더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레오파르트의 엔진이 이미 예열을 마쳤으며 어떤 추위도 게르만 기술의 정수를 얼릴 순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의 김 팀장은 굳게 다문 입술로 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다가올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내일 아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전차는 즉시 폐기 처분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경고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훈련장은 거대한 냉동고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힌 정막 속에서 오직 매서운 바람만이 전차들의 강철 장갑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두 대의 검은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중하고 듬직한 독일의 거인 옆에 서 있는 작고 초라한 한국의 장난감. 저 녀석이 견뎌야 할 오늘 밤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가장 길고 잔인한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에너지는 보존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버티는 힘은 강해집니다. 저는 그 불변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55톤의 얄팍한 기술이 70톤의 전통을 이길 확률은 이옥한의 밤에 꽃이 피어날 확률보다 낮아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논란은 종결될 것이고 폴란드의 평화는 다시 강철의 거인들이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잠들지 않고 뜨거운 피를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새벽 폴란드 동부 훈련장을 덮친 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숨통을 조여 오는 하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오전 4시 제가 숙소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온도계의 수은주는 이미 영하 45도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코 속의 점막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속눈썹이 서로 달라붙는 극한의 고통.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군대를 집어삼켰다던 동유럽의 진짜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방한복으로 온몸을 감싼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훈련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움이 아닌 모든 기계적 생명이 활동을 멈춘 죽음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철의 신, 레오파르트 EH는 처참한 몰골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70톤의 육중한 덩치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죠. 독일 엔지니어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전차 주위를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치 램프까지 동원해 엔진룸 하부를 필사적으로 달구고 있었지만 밤사이 스며든 냉기는 전차의 심장을 이미 딱딱하게 굳혀놓은 상태였습니다. 엔진 오일은 젤리처럼 응고되어 피스톤을 움켜쥐었고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의 배터리는 방전되어 붉은 경고등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팀의 리더가 저를 보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게르만의 자존심이 대자연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주력 전차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우리 기갑부대는 적을 마주하기도 전에 전멸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역시 기계는 추위를 이길 수 없는 건가.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눈무덤 속에 파묻힌 한국의 K2 전차가 있었습니다. 55톤의 가벼운 덩치는 밤새 내린 폭설에 덮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거인도 버티지 못한 이 추위를 저 작은 장난감이 견뎌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 팀도 토치를 들고 뛰어다니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금속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규칙적이며 힘찬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이 예열 과정도 없이 단 한 번에 깨어나는 소리. 콰르릉거리는 웅장한 배기음이 눈 덮인 연병장의 바닥을 진동시키며 제 전투화 밑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소리의 진원지로 걸어갔습니다.
눈 덮인 언덕 위에서 K2 흑표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부르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눈이 엔진 열기에 녹아내리며 전차 주변으로 몽환적인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꽁꽁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지옥 같은 새벽에 오직 한국 전차만이 마치 봄날의 산책을 준비하듯 가볍게 기동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제 전차보다 장갑도 얇고 보온 설계도 취약해 보였던 저 녀석이 어떻게 이 혹한을 견뎌냈단 말인가.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엔진만 간신히 살려놓고 내부는 엉망이 된 것은 아닌지, 승무원들은 추위에 떨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눈보라를 뚫고 K2 전차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장갑판에 손이 닿자마자 장갑 너머로 찌릿한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겉은 이렇게 차가운데 속이 멀쩡할 리 없다는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거칠게 해치를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육중한 해치가 서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군인 인생 30년의 상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치가 열리자마자 마치 사우나 문을 연 것처럼 뜨겁고 습한 공기가 쿡 하고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영하 45도의 칼바람 속에서 피어오른 그 하얀 김은 단순한 엔진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였고 삶의 냄새였습니다.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후끈함 속에서 저는 멍하니 내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전차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카를 껴입고 덜덜 떨고 있어야 할 병사들이 방한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가벼운 활동복, 심지어 반팔 차림으로 땀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추위에 대한 공포는커녕 방금 자다 깬 듯한 나른함과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병들이 동상에 걸릴까봐 발을 구르며 비명을 지르던 그 시각, 한국 병사들은 전차 안에서 찜질이라도 즐기고 있었단 말인가. 제가 어제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 복잡한 배관들이 실은 이 좁은 강철 상자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전차장으로 보이는 부사관이 저를 올려다보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전차 내부의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땀방울 하나가 70톤의 강철 덩어리보다 더 큰 충격으로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그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압도당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강철의 두께에 집착하며 기계적 수치만 따지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그 차가운 쇳덩이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에 푸른 여명이 밝아오면서 K2 전차의 웅장한 실루엣, 뒤로 멈춰 서 있는 독일 전차들의 처량한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동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육중한 거인이 아니라 바로 저 작고 따뜻한 메뚜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차 안쪽 깊숙한 곳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어붙은 위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향기였습니다. 영하 45도의 살인적인 추위를 뚫고 들어선 K2 전차의 내부는 제가 알던 전장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와 훈훈한 공기에 안경에 서린 김을 닦아내자 비현실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차장석에 앉아있던 한국군 김 상사는 두꺼운 방한복을 벗고 가벼운 활동복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자 자리 앉아 절도 있는 경례를 올리며 현재 전차 내부 온도가 영상 24도임을 보고했습니다. 밖에서는 독일 전차병들이 추위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시각, 이 좁은 강철 상자 안은 완벽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는 별천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제 이성을 마비시킨 건 그 안락함이 아니라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압도적인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 냄새나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진하게 우려낸 고기 국물의 구수함과 코끝을 톡 쏘는 알싸한 후추향이 뒤섞인 지독하게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였습니다. 제 시선이 저절로 김 상사의 손에 들린 노란색 컵으로 향하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그 음식을 권했습니다. 한국군이 혹한기 훈련 때 즐겨 먹는 돼지국밥이라며
몸을 녹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담백한 설명이었습니다. 솔직히 컵밥 따위에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먼 타국에서 온 파견 교관이 호의로 건네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동맹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가 건넨 숟가락을 점잖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서 국물을 입안에 넣는 순간 제가 유지하려던 그 점잖은 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추위로 굳어있던 제 위장과 내장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진하게 농축된 사골 육수의 깊은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고 뒤이어 혀끝을 때리는 강렬하고 알싸한 순우추의 맛이 온몸에 막혀있던 혈관을 일시에 뚫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었습니다. 서방의 전투식량에 들어있는 흉내만 낸 고기 조각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뜰 때마다 큼직하고 두툼한 살코기 덩어리들이 딸려 올라왔습니다. 씹을 때마다 잡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고소한 육즙이 터져 나왔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고기의 질감은 제가 바르샤바의 단골 식당에서 먹던 스튜보다 훨씬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감탄하며 국물을 들이켜고 있을 때 김 상사가 말없이 작은 반찬통 하나를 더 열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양념이 진하게 밴 손가락 굵기만 한 낯선 덩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타리모라고 불리는 한국의 김치였습니다. 처음 그 붉은 물을 보았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마치 붉은 곤봉처럼 생긴 투박한 생김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무기처럼 보였고 저 딱딱한 통물을 이 안에서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붉은 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물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아작하는 경쾌하고도 거친 파열음이 전차 내부에 우문거리는 엔진 소음마저 뚫고 제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식감은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대지의 기운을 머금은 듯 단단하면서도 씹는 순간 시원하게 터져나오는 무의 채즙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입안에서 폭발하는 매콤하고 시원한 그 맛은 고기, 국물로 인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입안을 완벽하게 씻어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차갑고 아삭한 총각김치의 조화, 그 완벽한 밸런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대령이라는 계급이나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예 전차 바닥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앉아 김 상사가 내어준 컵밥을 본격적으로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밑으로 전해지는 바닥의 온기는 단순한 히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시골집의 난로가 바닥에 깔린 듯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은근하고도 묵직한 따스함이었습니다. 제가 장난감 배관이라고 비웃었던 그 시스템이 제 엉덩이를, 아니 제 생명을 따뜻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김 상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을 비우는 저를 보며 말없이 자신의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서방의 전차가 병사들에게 죽지 말고 싸우라고 강요하는 차가운 강철 덩어리라면 한국의 전차는 병사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기고 돌아오라고 지원해주는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컵밥을 싹 비웠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좁은 관측 창 너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화유리 너머로는 여전히 영하 45도의 눈보라가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고 우리의 자랑이라던 레오파르트 전차는 하얀 눈사람이 되어 처량하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난로를 삼킨 듯 뜨거웠고 배는 든든했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두드리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겨울 전쟁의 진짜 승리자는 육중한 장갑을 가진 거인이 아니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이 똑똑하고 따뜻한 전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나자 제 머릿속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선 강렬한 지적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영하 45도의 극한 상황에서 이 쇳덩이, 아니 찜질방처럼 따뜻할 수 있는가? 단순히 히터를 튼다고 해서 외부의 냉기를 뚫고 전차, 바닥에 금속판까지 뜨겁게 달구는 것은 여력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법 같은 현상의 정체를 기어이 밝혀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정비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K2 전차의 심장부인 엔진실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엔진 덮개를 열어젖히자 얼굴을 훅 엎치는 후끈한 열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 옆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던 독일 엔지니어들이 팔짱을 낀 채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 전차의 배관 시스템을 가리키며 전투 장비에 불필요한 보일러 배관을 깔아 정비 효율만 떨어뜨린 설계 실패 사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전차는 단순해야 고장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였지만 돋보기를 들고 배관의 흐름을 쫓던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엔진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 즉 서방 전차들이 배기구를 통해 공기 중으로 허무하게 버려버리는 그 폐열을 특수 냉각수가 흡수하여 전차 바닥 전체로 순환시키는 정교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부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바닥재 아래 은밀하게 숨겨진 특수 알루미늄 합금판이었습니다. 서방 전차들이 가벼운 공기만을 데우려 할 때 한국 전차는 이 금속판을 데워 열을 머금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으로 다가온 김 상사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고대 왕국,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난방 구조도인 온돌의 단면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인들은 3000년 전부터 돌을 데워 열을 가두는 추결의 지혜를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은 단지 그 돌을 전차의 바닥 장갑으로 아궁이를 1500마력 엔진으로 치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기는 차가운 문을 열면 1초 만에 식어버리지만 달궈진 돌은 반나절이 지나도 식지 않는다는 그의 설명은 제 공학적 상식에 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김 상사가 제시한 데이터 수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12시간이 지나도 전차 내부 온도는 영상을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외부와의 온도 차로 발생하는 기계적 결로 현상이 제로에 가깝다는 결과였습니다. 영하 40도의 환경에서 서방 전차들이 시동을 걸기 위해 1시간 넘게 엔진을 예열해야 할 때 K2 전차는 예열 대기 시간 0초, 즉시 기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선 전술적 혁명이었습니다. 제가 장난감 배관이라고 비웃었던 그 시스템은 사실 극한의 환경에서 전차라는 기계 생명체의 뇌인 전자 장비와 심장인 엔진, 그리고 그 안의 승무원을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생존 솔루션이었던 겁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의 비웃음은 어느새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신들의 자랑인 레오파르트 전차는 차갑게 식어 고철이 되어버렸지만 한국 전차는 이 복잡해 보이는 혈관 덕분에 영하 45도의 눈밭에서도 펄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전차의 엔진룸 바닥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강철 속에 흐르는 이 온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에 뜨거운 피를 돌게 만든 기술. 그것은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을 모두 살리고자 하는 지독한 휴머니즘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김 상사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강하고 단단한 쇳덩이를 만드는 데 집착했지만 당신들은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기술자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서방 기술에 대한 오만함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깊었던 것입니다. 혹한의 훈련이 한국 전차의 완승으로 끝난 그날 밤, 저는 승리의 축배를 드는 대신 사령부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강철 안에 숨겨진 한국의 구들장 전차병 생존율 300% 향상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K2 전차의 우수성을 보고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차 바닥에서 체험한 그 경이로운 추결 난방 기술을 매년 겨울마다 동상과 저체온증으로 신음하는 우리 국경 수비대 막사에 도입해야 한다는 절박한 제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집된 국방부 긴급 회의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재무부 관료들과 서방의 군수업체 로비스트들은 제 제안서를 탁상공론이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전차 수입 예산만으로도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난방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막사 바닥을 전부 뜯어고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독일 로비스트들은 한국의 온돌이 비과학적인 원시적 난방이라며 자신들의 최신형 라디에이터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스크린에 2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왼쪽에는 지난 겨울 국경 막사에서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던 우리 병사들의 처참한 의료 기록을, 오른쪽에는 영하 45도의 K2 전차 안에서 반팔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웃고 있는 한국 전차병들의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장관과 장군들을 향해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동안 정작 그 무기를 다룰 병사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김 상사에게서 전수받은 기술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서방식 히터는 전원을 끄는 순간 열기가 사라지지만 바닥을 데우는 한국식 온돌은 열을 머금는 추결 효과 덕분에 연료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스문의 시간 내내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경제적 수치를 들이밀었습니다. 또한 전차 내부의 정밀 전자 장비가 고장 나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이 결로 없는 난방 덕분이었음을 강조하며 막사의 습기 문제로 인한 장비 부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역설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산 타령을 하던 관료들도, 기술적 우위를 주장하던 독일 로비스트들도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병사의 생명과 직결된 생존 데이터 앞에서 돈 문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국방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예산이 아니라 병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며 제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 군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이었습니다. 750억 원 규모의 국경수비대 막사 현대화 사업이 한국 기업과의 수혜 계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무기 도입 계약이 건설과 난방 시스템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확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독일과 미국의 업체들이 뒤늦게 입찰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아닌 병사들의 등과 바닥을 데워주는 한국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후 눈보라가 치는 그디니아 항구에는 또 다른 한국 선박들이 입항했습니다. 이번에 배에서 내려진 것은 살상 무기인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온수 파이프와 고효율 보일러, 그리고 온돌 시공을 지휘할 한국의 베테랑 기술자들을 태운 컨테이너들이었습니다. 항구에 내린 한국 작업반장님들의 구릿빛 얼굴을 보며 저는 전차를 처음 보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따뜻한 잠을 선물해 줄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불과 한 달 만에 국경 최전방 막사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바닥의 온기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파이프라인이 차가운 무기 계약서보다 더 단단하게 폴란드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묶어줄 것임을 말입니다. 무기는 전쟁을 억제하지만 온돌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날 군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밤낮 없는 노력 덕분에 국경 수비대 막사의 온돌 현대화 공사는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예정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준공식이 있던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단장한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히터의 건조하고 답답한 바람이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기분 좋은 온기였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두꺼운 군화를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침대 대신 따뜻한 바닥에 몸을 지지는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한국 기술반장님이 축하의 의미로 간식 상자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찰떡파이라고 적힌 초콜릿으로 코팅된 낯선 과자였습니다. 투박한 손에 폴란드 노병들은 처음 보는 검은색 원형 과자를 집어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초콜릿 과자 같았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콤한 초콜릿 코팅 안에는 서양의 마시멜로와는 차원이 다른 쫀득하고 찰진 하얀 떡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끈적하고 낯선 식감에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입안에서 쉽게 녹아 없어지지 않고 씹을수록 쫄깃하게 달라붙는 그 식감은 빵과 고기 위주의 식생활을 해온 우리에게는 실로 난해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치아에 달라붙는다며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반장님은 웃으며
그 쫄깃함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식감이자 끈끈한 정을 의미한다고 몸짓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의 풍미가 먼저 혀를 감싸고 뒤이어 쫀득한 떡이 씹힐 때마다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지친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묵직한 밀도감이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묘하게 중독되는 그 맛에 병사들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새 막사 곳곳에서는 이게 바로 코리아의 맛인가? 라며 찰떡파이를 오물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구들장 바닥에 둘러앉아 한국의 과자를 나눠 먹는 폴란드 병사들의 모습. 그것은 더 이상 군대의 내무반이 아니라 마치 명절을 맞이한 대가족의 거실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보일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군대라는 조직 안에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휴식할 수 있는 가족의 문화를 심어주고 간 것입니다. 그날 밤, 저 역시 병사들 틈에 끼어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등 전체를 지져주는 그 열기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입안에 남은 찰떡파이의 달콤한 여운을 음미하던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국경의 밤이 춥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낙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한국 기술진들이 떠나던 날, 그디니아 항구에는 봄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멀어지는 한국 선박을 향해 오랫동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의 전차를 가벼운 장난감이라 비웃었고 그들의 온돌 기술을 비효율적인 미신이라 폄하했던 오만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그들이 보여준 것은 강철의 두께보다 더 위대한 생존의 철학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무기의 파괴력만을 믿어왔습니다. 얼마나 더 멀리 쏘고 얼마나 더 두껍게 막느냐가 강함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전혀 다른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하 45도의 혹한 속에서도 병사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잠자리까지 보살피는 그 세심한 배려야말로 진정한 강군의 조건임을 말입니다. 이제 폴란드 군사 박물관의 한켠에는 K2 전차 모형과 함께 온돌 배관의 단면도가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경수비대 병사들은 더 이상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3000년 전 고구려의 지혜가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남기고 간 뜨거운 우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전차 안에서 맛보았던 그 순우추 돼지국밥의 진한 국물 맛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 폴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은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그들의 따뜻한 영혼을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발끝에서 시작된 그 온기는 이제 차가운 유럽의 심장까지 녹이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만한 야누시 대령의 편견을 깨부수고 750억 막사, 현대화 사업까지 이끌어낸 한국의 온돌과 K푸드의 저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